안녕하세요. 저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요. 주식과 산업과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특히 분석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순의 복덕방 하면 수수료 싸게 해주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중개업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리서치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리서치하는 자료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아파트 10채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난 부동산 전문가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자기 실력으로 벌었냐는 거죠. 운이 좋아서 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문성하고 연결되는 사항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얽혀지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즉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한국에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의 다수가 사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해관계가 없죠. 저는 맞추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든지 내리든지 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정확하게 리서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을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광순의 복덕방 이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촌스럽다. 좋은 거 많지 않느냐. 무슨 리서치, 뭐 연구소, 뭐 그런 거 써라. 근데 저는요 오히려 더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데 굉장히 성공했다. 두 번째는 복덕방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한 마을에 복덕방이 있었습니다.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에요. 마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지주들이 돈을 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다 집 얘기해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밭대기를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신혼집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복덕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복덕방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는데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복덕방이라는 곳이 중개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투기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커져갖고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안 쓰는 거죠. 저는 과거로 좀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순의 복덕방 안에서 복과 덕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도 얘기하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회사를 나와서 무슨 이제 공중파라고 하는 토론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름을 안 써주더라고요.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이름. 제가 100분 토론에 나갔는데 광순의 복덕방 대표라고 하는 게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왜냐면 대부분 뭐 국회의원, 뭐 어느 교수 뭐 이런데 광순의 복덕방? 다른 분들이 제안한 게 그냥 리서치 대표라고 하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밀고 나갔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공중파에서 다 씁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그래 여기서는 뭐 중개를 하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리서치를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 거를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희열을 느껴요. 이런 제목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반응이 컸던 레포트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대건설 레포트를 쓰는데 제가 현대건설보다 좋다라는 레포트를 썼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건설 레포트를 쓰는데 제목이 현대건설보다 좋다라는 전화가 엄청 왔어요. 제목을 잘못 썼다.
어떻게 현대건설 썼는데 현대건설보다 좋다라고 표현을 쓰냐? 이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데 완전 성공했고 내자마자 이제 랭킹이 들어오거든요. 탑 랭크 1위에 이제 나오자마자 랭크가 되는데 제가 왜 그 제목을 썼냐면 전 광고를 자주 보거든요. 그 당시에 신라면 광고가 있었어요. 친구가 막 맛있게 라면을 먹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그거 무슨 라면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먹어? 그랬더니 이거 신라면보다 맛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라면의 대명사가 신라면이었고 신라면보다 맛있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결국엔 신라면이라는 대명사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보다 좋다라는 걸 거기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어떤 의미도 강조하고 싶었냐면 과거의 현대건설이 아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중의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쨌든 그것처럼 저는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처음에 회계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너 경영학과 나와서 회계학 공부했으니까 기본은 알겠지. 근데 전 기본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경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제가 고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계 과목을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은 하긴 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낮은 거죠. 저희는 전화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서 질문을 적어놓고 전화 끊고 이제 책을 보고 찾고 막 이래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오픈돼 있는데. 그래서 몰래 화장실에 갔어요. 책을 들고. 그래서 막 찾아서 공부하고 다시 콜백해서 알려드리고 화장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임원한테. 누가 화장실에서 책 보고 공부해? 더럽게. 그분은 칭찬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다. 그분이 지금도 이제 연락하시는 분인데 저를 굉장히 잘 봐주셨죠. 건설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애널리스트 한번 해볼래? 근데 그 당시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연봉이 엄청 높았고 계속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근무 여건도 되게 좋았죠. 반면에 이제 증권사는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좀 고민했죠. 제가 당돌하게도 그 전화 온 분한테 첫 번째 질문을 얼마 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그리고 뭐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얼마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받는 거 2배 줄게. 그런 말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무모하게 질문했을 때 무모한 답이 같이 온 거예요. 이거는 재밌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진짜 2배 주시던가요? 아니요. 근데 나중에 2배가 됐죠. 조금 지나고 나서. 가장 의미 있던 건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 연봉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어요. 증권사에서 거의 없는 속도로 연봉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회사를 많이 옮겨 다녔어요. 딱 2년씩 계약하는데 2년이 끝나면 회사를 옮겼어요. 근데 회사를 옮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광수는 회사를 옮긴다. 돈만 보고. 그러니까 2년만 딱 지나면 사람들이 막 와요, 전화가. 제 문 앞에서도 기다리고.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니까 기억나는 건 연봉이 되게 빠르게 올랐다. 왜냐면 저는 애널리스트 되면서 목적은 뚜렷했어요. 돈을 벌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실했던 거죠. 제가 가장 좋았던 상은 레피니티브라 해서 로이터에서 예전에 했던 금융 전문 회사인데요. 거기서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데 정량적 평가를 해요. 한국에서도 애널리스트 평가를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투표를 해요. 그런 데서도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약간 정성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레피니티의 아시아 탑 스탁 피커인데 정확히는 제가 주식을 1년 동안 가장 잘 맞췄어요. 제가 사자는 주식을 정확하게 오르고 팔자는 주식이 정확하게 빠지고 그리고 그 수익률도 가장 높았고 아시아에서. 근데 마침 그때 코로나에서 막 대대적으로 세레머니는 있지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정량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그 상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받았는데 다른 상은 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상만 제가 갖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기준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저는 책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책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한다는 거 김추선 선생님 꽃처럼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아야 좋아지잖아요. 자세히 봐야. 그래서 전 독서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제로 내가 뭐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주 접하고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더 많이 읽기도 되고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에서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험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에서 경험하려면 손실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걸 감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책밖에 없어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를 많이 해요. 책 읽어서 야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나온다. 효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상화라는 표현도 좋고 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결국엔 전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투자할 때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예요.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다른 정보들이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자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 투자 마인드, 철학, 생각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이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 일반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이 책은요, 3번째 책이에요. 제가 똑같은 책을 3권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줄을 치는데 새 책을 읽으면서 또 치잖아요. 그럼 다른 게 보여요. 저는 줄 치고 여기다 똑같이 베껴 쓰는 게 제 독서법인데 줄을 치면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봤던 책을 또 보면 제가 또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새 책을 사요. 그래서 다시 읽어요. 그러면 줄 치는 게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워렌 버핏 책을 읽어요. 와, 가치 투자해야지. 가치 투자로 이제 접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안 나와요. 손실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각성이 이루어져요. 한국에서 무슨 가치 투자야. 기술 투자지. 기술적 투자. 그래서 이제는 차트 책을 사요. 역시 대한민국엔 이거지. 단타야. 그러면서 막 차트 보면서 뭐 음봉이 어떻고 양봉이 어떻고 이런 공부하면서 이제 거래합니다. 근데 또 수익이 안 나와요. 뭐가 잘못됐지? 아, 나 종목 선택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투자 찾는 책, 이런 책들 또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안 돼요? 또 마지막에 가는 게 아무리 종목 잘 찾으면 뭐야? 금리 인상되면 끝인데 이제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환율 공부하고 막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철이 중요해, 시즌이 중요해 이러면서 또 안 돼? 역시 워렌 버핏이야. 왜 이러냐면 자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건 생각이다. 그러면 철학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만 가지면 진짜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만드는데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적 사고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워드 막스가 제시하고 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다른 생각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도체가 잘 팔려? 그럼 삼성전자 사야지. 1차적 사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규모가 적으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1위 회사보다 2위, 3위 회사가 훨씬 더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사실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2차적 사고라고 좀 봐요. 투자 관점에서 강남 아파트가 20억입니다. 20억이 40억 되는 게 빠르겠어요? 10억이 20억 되는 게 빠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강남 아파트만 얘기하죠. 그런 입장에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가 투자에서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체득화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할 때 나는 그거보다 다른 게 좋은데 아니면 그게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심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워드 막스가 굉장히 적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는 바뀔 수 있지만 공식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 공식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고전이 될 만한 가치가 있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산시장은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우리는 이 자산시장을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속성이 있어요. 숫자로 모든 게 설명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숫자를 보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인하되는 거면 주식은 빠져야지. 그래서 하루에 대폭락이 이루어져요. 같은 금리 인하를 보는데 잣대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막 그게 좋아 보여. 근데 갑자기 일어나 보면 왜 그랬지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산시장은 그런 변화가 크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가 그런 변화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는 게 투자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알아야 된다. 그건 결국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되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투자의 방법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여기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변화의 주기에 유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워드 막스가 굉장히 잘 지적한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박현주 회장님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몇백억, 몇천억 번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몇 조의 그룹을 만든 사람은 없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서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박현주 회장님이 IMF 이후에 주식 투자를 개인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그때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IMF 때 누가 주식을 샀겠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해치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또 가장 많이 번 황성택 대표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회사를 만든 게 서브프라임 때요. 서브프라임 때 누가 주식을 샀겠습니까? 정답이라고 좀 봐요. 결국엔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투자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달라져요. 주식을 살 때 안 빠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르는 걸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내재적인 마음속은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빠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이 빠졌을 땐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거 오를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그러면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게 결국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시작한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가 본질적인 이유예요. 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라고요. 하워드 막스도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 틀린 게 아니라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너의 기준이 틀렸던 거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되면 원인의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건데요. 경험이란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는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하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실패를 복구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요, 잘 활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행동을 해서 실패하면 A라는 행동을 다시 안 하려고 해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어요. 나 이제 주식 투자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주식해서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 행동 자체를 안 하려고 해. 경험을 가졌는데. 그게 지점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경험을 쌓아가면 남들하고 다른 생각, 2차적 사고,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책에서도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고 기회예요. 꼭 나는 저 동네만 살 거야. 내가 자라난 곳이니까 부모님 저기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살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못 사요. 멍하니 바라보고만 더 떨어져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기회라는 건 확률적으로 볼 때 선택사항이 많을 때 기대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선택사항을 줄이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큰 관점의 전환인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려고 해요. 가격이 떨어질 때, 위기가 올 때, 때를 기다리죠. 근데 때는요, 쉽게 오지도 않고 그 때가 오면요, 잘 또 행동도 못 하게 돼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기회예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때도 기회는 있고 주식 가격이 빠질 때도 기회는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기회는 있고 하락할 때도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기회를 찾으려고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때가 아니라 기회다. 그 지점에서는 하워드 막스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워드 막스는 주기가 있으니까 하락할 때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특히 주식 관점에서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기회는 있고 하락해도 기회가 있고 그건 주식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언제나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반면 이제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은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회하고 때하고 조금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일생에서 내 집 마련을 두세 번밖에 하지 않는데 사실 때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투자에서는 때보다 기회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나 가격 안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거죠. 강남 아파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안 빠질 거라고 사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할 때 인식을 한번 깰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내 집 마련도 투자로 했으면 좋겠다. 내 집을 찾을 때 내가 거주할 집을 찾으니까 살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새 집에 있고 좋은 집에 있고 신축 아파트에 있고 엄청 비싼 집에 있으니까 사실 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있거든. 그거는 거주하고 사용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내 집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살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막 매일 강남 아파트만 얘기해서 그렇지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5억 원대도 있고 4억 원대도 이러면 대출을 일으켜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거든요. 관점을 좀 달리해서 투자로 내 집 마련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선택사항이. 그러면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일단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생각을 바꾼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어떤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언제 왔을 때 내가 매입해야겠다 이런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모든 투자는 행동하고 연결돼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행동하고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투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책 읽고 막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건 결국엔 계획이거든요.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행동이 가능합니다. 집값 빠지면 내 집 마련해야지? 이거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 빠졌을 때 내가 사고 대출을 얼마 일으키고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저만 욕하는 거지. 왜 집값 안 빠져? 나 집 사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홀로석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시를 학창 시절에 엄청 좋아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예요. 왠지 아냐면 거기에 첫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만남은 기다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그 기다리는 기간이 행복하다. 그게 기회를 잡는 거죠. 당연히 신흥개발 지역의 투자죠. 결국에는 부동산도 투자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투자는 핵심은 뭐냐면 변화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니까 고급 주택가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개발되는 곳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투자에서는 변화하는 곳을 해야죠. 출발점은 이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 것. 내가 자산이 얼마가 되고 내가 얼마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집이 필요하고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좀 받고 그러면 한 3억대 정도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3억대 집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지역에 3억대가 있지? 그래서 3억대 집이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근데 왜 이 집은 지금 3억이지? 6억 됐다가 3억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1억으로 3억이 오른 건지 그럼 왜 빠졌고 왜 올랐고 이런 공부들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라.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을 찾아라. 그래서 그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찾아보라.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요 이거 있어요. 부동산은 내 돈으로만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불가피하거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면 빚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엄청 올라 있을 때. 그래서 빚을 일으키는 걸 터부시하지 마시라. 특히 부동산을 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금리인데 집값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뭔 상관입니까? 반면에 금리가 낮은데 집값은 높아요? 그럼 이거 대출받아서 집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리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5%에서 3%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년에 5억을 대출받으면 이자로 1,000만 원 정도가 싸진 거예요. 1년에. 금리가 그렇게 낮아졌지만 집값은요 5억이 올랐어요. 1,000만 원 아끼려고 5억이 오른 집값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금리가 엄청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이자로. 근데 집값이 금리가 올라서 5억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가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금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된 건지가 중요한 거죠. 금리 떨어졌어. 집 사야 돼? 아니죠. 집값은 어떻게 됐어?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금리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대상만 물어보거든요. 그 대상은 바뀌지 않아요. 강남 아파트가 바뀝니까? 근데 가격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 가격이라고요. 그건 아주 단순한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은 근데 계속 빠져요. 근데 부동산은 빠지면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큰 대원칙은 내 집 마련은 가격이 빠졌을 때 한다. 근데 우리는 가격이 빠졌을 때 집을 못 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점인데 항상 집값이 오를 때만 내 집 마련해요. 그 기준도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내가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대가 왔을 때 사야죠. 그래서 목표를 스트레치해서 가져간 다음에 그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사는 거고 그건 개인별로 30%가 있고 40%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2019년, 2020년 가격대로 오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가 결정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재화나 가격이 가장 쌀 때가 있어요. 파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을 때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싼다는 기준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싼 게 아니에요. 싸다는 건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광수야 이거 많이 빠졌어 사.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산다는 건 큰 실수예요. 자산시장에서 싸다는 건 야 이거 이제 오를 것 같아. 야 이제 가격 오른다. 이게 싼 거예요. 언제 자산 가격은 가장 싸다? 파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질 때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오릅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만 많아져요. 이러면 가격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죠. 왜냐면 파는 사람 더 많아지면 더 빠지는 거지.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파는 사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 파는 사람이 줄겠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또 있냐면 거래량이 확 줄어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 때. 이때는 절대 자산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파는 사람들이 많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산 가격, 내 집 마련도 그때 한다. 근데 그럴 때 수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요. 이때가 모든 자산 시장에서 그 자산을 매입해야 될 때입니다.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요. 이건 뭐냐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격만 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 예측에 대해서 왜 그 가치가 없다라고 하냐면 예측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예측에 너무 기대진 마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전 애널리스트잖아요. 예측을 하는 게 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니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 예측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전 예측이 이제 숙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예측을 회피하지 않아요. 예측을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류에 맞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강보와 약보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측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 거기에 제 직업적인 소명을 갖고 있어요. 대신 욕은 먹겠죠, 틀리면. 그런 입장에서 저는 명확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한다. 대신 틀렸을 때 반추하고 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가격이 오르냐 빠지냐 이 예측만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오른다는 예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예측을 할 때 리스크가 적어지잖아요. 현재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하고 동일하게 미래가 갈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집값은 다시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하락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바꾸고 싶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노동하는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러려면 제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지금 집값 오르고 막 빚내서 집 사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런 역할을 일단 해보고 싶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벌 수도 있고 반면에 욕만 진탕 먹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저는 지금만 집중해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비중을 갖는 건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는 일,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채널은 없지만 유튜브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돈이 되겠습니까? 돈 안 돼요. 저 연봉 많이 받던 사람이요. 근데 제가 왜 그 일을 하느냐? 혹시라도 내 말을 한 분이라도 더 들을까 봐.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일단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 무슨 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광순의 복덕방의 목표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알게 하고 투자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막 급등할 때 무주택자는 집을 샀는데 다주택자는 거기다 대고 집을 팝니다. 이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정보만 받았고 다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보도 받은 거죠.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일례를 말씀드리면 증권사에 있을 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세미나를 막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은 동네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근데 압구정동에 갔는데요. 세미나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생각이네. 더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집을 팔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만 가서 세미나 듣고 내 얘기는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 만들겠다. 그래서 제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했어요. 근데 무료로 했더니 더 안 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적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책 얘기도 했지만 저희 모든 컨텐츠의 기반은 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글을 쓰고 레포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정보가 각인되려면 인풋이 있어야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기 보상 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내가 진짜로 좋아하면 많이 오게 해야 돼요. 내 집 앞에서 만나. 이러면 가면서 계속 내가 왜 가고 있지? 좋아하니까.
이런 심리가 생겨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품이 많이 들수록 좋아지는 감정이 커진다고요. 저는 모든 정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레포트를 30페이지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읽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그래, 이거 가치 있는 거니까 내가 졸려도 읽어야지. 사실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오래 남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광수야 복덕방이 독립리서치 회사거든요. 독립리서치라는 말에 방점을 제가 찍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리서치를 행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는 주식도 분석할 수 있고 글로벌하게도 분석이 되니까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넓혀갈 계획이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일하면서 제가 분석되는 자료들이 많이 인용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분석하는데 인용 자료를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자료 쓰고 한국부동산원 자료 쓰고 근데 광순의 복덕방 자료를 인용하는 그 정도의 어떤 레퓨테이션을 좀 쌓고 싶다. 그게 이제 저의 목적이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리서치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보게 해서 수익적 관점이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그 지식이나 리서치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고 그 최선을 다하는 일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그게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악한 곳에 그리고 좀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를 하고 투자에 대한 얘기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혹시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 사회적으로 좀 여류에 있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을 갖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돈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돈 벌게 해주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이로운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하는 일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이게 파워풀할 수도 있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너만 알고 몰래 투자해. 이런 거면 돈을 1,000만 원 벌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돈을 벌면 저는 이게 15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저도 돈을 많이 벌 거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모델이 되고 싶죠. 묘비명보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살았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빠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아빠 유명했어. 우리 아빠 뭐 했어. 이거보다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살았어. 새벽에 그렇게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나 잘 못 놀아줬지만 열심히 살았어.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유튜브는 많이 나가지만 이제 매일 부동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냐고 좀 지쳐 있는데 책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고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쌓으시고 그게 결국에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잘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봐도 뭐 100명이 봐도 그 100명이 받은 임팩이 얼마나 크느냐. 사실 우리 그 명칭도 그렇잖아요. 숫자보다도 개개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